1986년 9월 15일부터 1991년 4월 3일까지 경기도 화성 일대에서 10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33년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다가 2019년에야 비로소 진범이 밝혀진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전말을 지금 시작합니다. 일부 조용한 농촌 마을에 드리운 그림자. 1980년대 중반의 화성은 지금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거리에 있지만 논과 밭이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 지역이었습니다. 태안읍, 정남면, 팔탄면 일대는 인구 밀도가 낮고 밤이면 가로등도 드문드문한 곳이었습니다. 바로 이런 환경이 범인에게는 완벽한 범행 장소가 되었습니다. 범인은 논두렁, 수풀 등에 숨어 있다가 밤늦게 귀가하는 여성을 노려 납치했습니다. 당시는 지금처럼 CCTV나 휴대폰이 없던 시대였기 때문에 한번 길에서 사라지면 행방을 추적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1986년 9월 15일 첫 번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71세 노인이 집 근처에서 실종된 후 며칠 뒤 변사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강도 살인으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연쇄살인의 서막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여 뒤인 10월 20일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번에는 25세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12월 12일 세 번째 사건이 발생하면서 경찰은 비로소 이것이 연쇄 범죄일 가능성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부 일정한 패턴을 보인 잔혹한 범행. 사건이 거듭될수록 범인의 일정한 패턴이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들은 모두 손이나 옷가지로 결박당했고 입에는 스타킹이나 양말이 제갈처럼 물려 있었습니다. 이는 범인의 독특한 범행 수법으로 모든 사건을 하나로 연결하는 결정적 단서였습니다. 피해자는 모두 여성이었으며 젊은 층에 한정되지 않고 13세부터 71세까지 다양했습니다. 이는 범인이 특정 연령대나 외모를 선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혼자 다니는 여성이라면 누구든 표적으로 삼았음을 의미했습니다. 범행 시간도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6시경 일어난 1차 사건을 제외한 210차 사건은 주로 19시 23시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린 시간대, 그리고 사람들의 통행이 드문 외진 길목이 주된 범행 장소였습니다. 특히 충격적이었던 것은 범행 수법의 잔혹성이었습니다. 성폭행 후 여성의 생식기관에 이물질을 삽입하고 살해했습니다. 이런 수법은 단순한 성범죄를 넘어 극도의 가학성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8차 사건의 피해자는 당시 13세 중학생이었습니다. 1975년생 방량으로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실종되어 나흘 후 시신으로 발견되었습니다. 어린 학생까지 희생되자 사회적 공분은 극에 달했습니다. 마지막 10차 사건은 1991년 4월 3일에 발생했습니다. 69세 할머니가 피해자였습니다. 이로써 5년에 걸친 연쇄살인은 막을 내렸습니다. 3부 전국을 공포로 몰아넣은 연쇄살인. 화성은 당시 인구 몇만 명의 작은 농촌이었지만 이 사건은 전국적인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5차 사건 이후 언론의 본격적인 보도가 시작되면서 온 나라가 공포에 떨었습니다. 밤길 조심하세요라는 말이 전국적으로 퍼진 것도 바로 이때부터였습니다. 여성들은 해가 지면 혼자 외출하기를 꺼렸고 각 마을마다 자율방범대가 조직되어 밤마다 순찰을 돌았습니다. 당시 신문 기사들을 보면 사회적 불안감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 보러 집 나갔던 처녀가 화성의 논바닥 옆 어두컴컴한 수로 안에서 알몸 시체로 발견됐다는 식의 자극적인 보도가 연일 계속되었습니다.
농촌 지역의 특성상 이웃 간의 신뢰가 두터웠던 곳이었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 서로를 의심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외지인에 대한 경계심이 극도로 높아졌고 평소 조용했던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았습니다. 특히 젊은 남성들은 그 자체로 의심 대상이 되었습니다. 범인의 추정 나이가 20대 중반이라고 발표되면서 해당 연령대의 남성들은 일상생활에서도 불편함을 겪어야 했습니다. 사부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그러나 공회전. 경찰도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에 동원된 경찰 연인원은 205만 명으로 단일 사건 가운데 최다였습니다. 이는 지금도 깨지지 않은 기록입니다. 하지만 수사는 난항을 겪었습니다. 당시 경찰 수사가 지지부진하였던 이유는 무작위 연쇄살인 사건이었던 탓에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연결, 고리를 찾는 탐문 수사가 소용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전통적인 수사 기법은 범인과 피해자 사이의 관계를 찾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은 범인이 무작위로 피해자를 선택한 경우였기 때문에 인맥수사나 탐문수사로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더욱 큰 문제는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였습니다. DNA 검사나 프로파일링 같은 과학수사도 발전하기 전이었습니다. 지금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DNA 분석이나 범죄 심리학적 프로파일링 기법이 도입되기 전이었던 것입니다. 몽타주 제작도 시도되었습니다. 7차 살인사건 직후 버스에 올라탄 남자에 대한 운전기사, 강원식과 안내원의 기억을 바탕으로 몽타주가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들의 진술에 따르면 범인은 마른 체격의 16만 5,170cm의 키, 스포츠형으로 짧게 깎은 머리, 오똑한 코에 쌍꺼풀이 없고 눈매가 날카로운 갸름한 얼굴의 2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하지만 몽타주만으로는 수많은 용의자 중에서 진범을 찾아내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경찰은 2만 명 이상을 조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범인을 특정하지 못했습니다. 오부 8차 사건의 비극 마이너스 윤성여 씨의 20년.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에서 가장 논란이 된 것은 8차 사건이었습니다. 1988년 9월 7일 발생한 이 사건에서는 13세 여중생이 희생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찰은 윤석열라는 22세 청년을 체포했습니다. 현장에서 채모 8점이 발견되었는데 경찰은 이를 모두 범인의 채모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바닥에 떨어져 있던 채모가 범인의 것인지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의 것인지는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습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당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던 경찰은 마구잡이식 수사를 했고 고문을 통해 강제로 자백을 받아내는 것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고문 기술자로 악명이 높던 이근한이 투입됐다는 것 자체로도 당시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윤성여 씨는 강압적인 수사 과정에서 허위 자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윤 씨는 당시 형사들이 거짓 자백을 강요하며 사흘간 잠도 안 재웠다고 합니다. 결국 윤성여 씨는 8차 사건의 범인으로 판결받아 2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풀려나거나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람들도 엄청나게 고생하기는 마찬가지였지만 이 사람은 최종적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무려 20년을 감옥에서 살아야 했습니다. 윤성여 씨는 복역 기간 내내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고문으로 거짓 자백을 한 것이라며 줄곧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주장해 오다가 2008년 모범수로 가석방되었습니다. 육부 억울한 희생자들과 가혹 수사의 그림자. 윤성여 씨만이 억울한 피해자는 아니었습니다. 화성 사건 수사 과정에서도 억울하게 용의자로 몰린 사람이 자살하는 사례가
3번이나 나왔고, 한 명은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할 정도였습니다. 언어장애인 박모 씨 당시 49세의 사례는 특히 안타까웠습니다. 9차 사건 피해자가 살던 마을 인근에 거주하던 그는 사망한 당일인 1990년 11월 15일 최초 용의자로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언어장애인인 그는 범행을 자백하라고 강요당하며 며칠 동안 고초를 겪다가 국과수 혈흔 감정이 나오고 나서야 풀려났습니다. 김모 씨 당시 41세는 더욱 비극적이었습니다. 1993년 8월 3일 흉기로 자신의 배를 찔러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1986년부터 1992년까지 수차례에 걸쳐 화성 연쇄살인 사건 용의자로 화성경찰서 수사본부에 연행되어 조사를 받는 처지에서 가정이 파탄날 지경에 몰리자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면 수사 당국의 가혹행위가 얼마나 심각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수사관 3명이 자신에게 피해자를 만나 야산으로 유인해 강간한 뒤 살해했다는 내용의 피의자 진술 조서를 만들어 자신에게 날이 날 것을 강요하고 거절하자 수갑을 뒤로 채우고 수건으로 눈을 가린 뒤 죽도록 마구 때리는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심지어 경찰에 끌려가 조사를 받고 풀려난 씨는 정신분열 증세를 보여 지난 18일 3시 45분쯤 태안읍 진안1, 2 병점역 근처 철길에서 부산발 서울행 새마을 8호 열차에 뛰어들어 숨지기도 했다는 비극적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7부 공소시효 만료와 영원한 미제 사건. 수많은 인력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미궁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몇 차례 용의자가 검거되었지만 결정적인 증거 부족으로 모두 풀려났습니다. 시간은 흘러 2006년 4월 마침내 공소시효가 만료되었습니다. 8차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6년 4월 2일 모두 완료되었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은 영구 미제 사건으로 남을 뻔했습니다. 당시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난 지 20년이 지나면서 법적으로는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이는 많은 국민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살인범이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처벌받지 않는 것이 옳은가? 라는 의문이 사회 전반에 퍼졌습니다. 이런 문제의식은 훗날법 개정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2003년에는 이 사건을 모티프로 한 영화 살인의 추억이 개봉하여 다시 한번 국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봉준호 감독이 연출한 이 영화는 당시 수사의 한계와 사회상을 날카롭게 그려내어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8부 33년 만에 반전 마이너스 DNA와 과학수사의 승리. 그런데 2019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9년 7월 15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 미제수사팀은 오산경찰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증거물 중 피해자의 유류품 일부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DNA 재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이때 9차 사건 피해자의 속옷에서 용의자의 DNA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어서 5차와 7차 사건의 증거물에서도 용의자의 DNA가 발견되었습니다. DNA 기술의 발전이 33년 만에 해결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소량의 DNA여도 분석이 가능할 정도로 DNA 분석 기법이 과거에 비해 크게 발전한 데다가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DNA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완료하였기에 가능한 성과였습니다. DNA 분석 결과 용의자는 당시 청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 56세로 밝혀졌습니다. 용의자로 지목된 이춘재는 1994년 1월 13일 청주시에서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죄수였습니다. 첫 살인 사건으로부터 33년 만에 진범이 밝혀진 순간이었습니다. 구부 이춘재의 자백과 추가 범죄들. DNA 일치 사실을 통보받은 이춘재는 곧바로 자백했습니다. 이춘재는 경찰과 대면 조사 끝에 범인이 이미 붙잡힌 8차 사건을 포함한 10건의 화성지역 살인 사건 범인이 모두 자신이라고 인정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추가 범죄들이었습니다. 기존에 알려진 범행 외에 사건의 살인과 30사건의 성범죄를 추가로 자백했습니다. 총 14건의 살인과 30여 건의 강간과 강간미수 범행을 자백한 것입니다. 2020년 7월 2일 경기 남부지방경찰청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의 종합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경찰은 이춘재가 자백한 48건의 범죄 중 14건의 살인 사건과 9건의 성폭행 사건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추가로 밝혀진 살인 사건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1987년 12월 24일 수원시 팔달구 화서역 인근에서 김미순 양당시 18세 살인 사건. 1989년 7월 7일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리에서 여성 초등생 실종 살인 사건. 1991년 1월 27일 충청북도 청주시 가경동에서 17세 여공 박미화 양강간 살해 사건. 1991년 3월 청주주 부살인 사건. 특히 1989년의 초등학생 사건은 8세 어린이가 피해자였습니다. 이춘재가 학교 수업 마치고 귀가하고 있는 김현정 양 8세를 강간 살인한 사건이었습니다. 이춘재의 범행 기간은 1986년 9월부터 1994년 1월까지였습니다. 1986년에만 사건을 저질렀고 1991년까지는 범행을 한 해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나이는 9살 어린이부터 70대 노인까지 다양했습니다. 10부 이춘재라는 인물 마이너스 평범함 속에 숨겨진 악. 그렇다면 이춘재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놀랍게도 그는 주변에서 보기에는 매우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동생은 형이 조용한 성격이었으며 포악한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친어머니 역시 처제 살인 사건은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만 알고 있었다며 화성 연쇄살인 사건에서 이춘재의 DNA가 발견됐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는 큰 충격을 받고 인터뷰 도중에 가슴을 계속 치며 흐느끼고 피해자들에게 사과의 말을 반복했습니다. 이춘재는 본적지가 경기도 화성군 태안읍 진안일리로 범행 지역과 매우 가까운 곳에 살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당시 이춘재의 신혼집이 8차 사건 피해자의 한두 집 건너 이웃집이었으며 이 때문에 용의선상에도 올랐으나 현장에서 발견된 음모와는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이춘재는 수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진범임을 입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춘재의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어린 시절 억눌렸던 자아가 군 복무 시절 기갑부대에서 전차를 운전하는 등 성취감을 느낀 것을 계기로 풀리면서 그동안 채워뒀던 마음의 걸쇠를 풀어버렸다는 것이 경찰의 분석입니다. 이후 성적 욕구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점차 잔혹하고 가학적 사이코패스형 범죄자가 됐습니다. 실제로 이춘재가 1986년 2월부터 7월까지 알려진 것만 7차례에 걸쳐 연쇄강간을 하고 9월 15일에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즉, 처음에는 강간만 하다가 점차 살인까지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11부 윤석열 씨의 명예회복과 재심.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범행이라고 자백하면서 윤석열 씨의 무죄가 명확해졌습니다. 이춘재가 8차 사건도 자신의 짓이라고 자백하자 바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씨는 무려 20년을 억울하게 복역한 후 2008년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이춘재의 자백으로 자신의 무죄가 입증되자 즉시 재심을 신청했습니다. 8차 사건의 재심 과정에서 당시 수사의 문제점들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현장에서 채모는 8점 발견되었으나 경찰은 이를 모두 범인의 채모로 판단했습니다. 이 채모가 피해자의 몸에서 나왔다면 범인의 것이 거의 확실시되었겠지만 보통 바닥에 떨어져 있는 것은 피해자의 것이나 피해자의 가족의 것일 가능성은 싸그리 무시당했습니다. 결국 윤석열 씨는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잃어버린 20년의 청춘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12부 사건이 남긴 교훈과 변화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단순한 범죄 사건을 넘어 한국 사회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첫째, 과학수사의 중요성이 부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DNA 분석 기술 도입에 적극 나섰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역할도 크게 확대되었고 각종 과학수사 장비와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둘째, 공소시효 제도에 대한 근본적 재검토가 이뤄졌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살인범이 시간이 지났다고 처벌받지 않는 것이 옳은가? 라고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결국 2015년 살인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전히 폐지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든 범인을 잡으면 처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범죄 심리학과 프로파일링 기법이 본격 도입되었습니다. 범인의 행동 패턴을 분석해 심리 상태를 파악하는 기법이 수사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통해 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넷째, 인권 친화적 수사 기법이 도입되었습니다. 화성 사건 당시 일어난 가혹 수사와 억울한 피해자들의 사례를 교훈 삼아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고문이나 강압적 자백 강요는 이제 용납되지 않습니다. 다섯째, 미제 사건 재수사 시스템이 체계화되었습니다. 과학수사 기술의 발전에 따라 과거 미제 사건들을 재수사하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습니다. 실제로 전국 각지에서 오래된 미제 사건들이 하나씩 해결되고 있습니다. 13부 여전히 남은 과제들. 하지만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첫째, 가혹수사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과 명예회복 문제입니다. 2021년 7월 현재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춘재 연쇄살인 사건 누명 피해자들의 조사 요구를 받고 진상을 규명 중입니다. 윤석열 씨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억울한 수사를 받았고 이들에 대한 적절한 배상과 명예회복이 필요합니다. 둘째, 연쇄 범죄에 대한 대응 시스템의 고도화입니다. 비슷한 수법의 범죄가 연속으로 일어날 때 이를 빠르게 연결하여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더욱 발전되어야 합니다. 셋째, 피해자와 유가족들에 대한 지원 시스템입니다. 범죄 피해자들이 겪는 트라우마와 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14부 사건이 던지는 질문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여전히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집니다. 첫째, 당시 수사에서 놓친 단서들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춘재는 실제로 용의선상에 올랐었고 수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과학수사 기술의 한계로 인해 범인임을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만약 당시에 DNA 분석 기술이 있었다면 더 일찍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둘째, 이춘재는 왜 그동안 발각되지 않았을까요? 그는 매우 평범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가족들도 그의 진면목을 전혀 몰랐습니다. 이는 연쇄살인범들이 보이는 전형적인 특징 중 하나입니다. 겉으로는 평범하지만 내면의 어두운 면을 숨기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만약 첨단 수사기법이 일찍 도입되었다면 더 많은 피해자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가정의 영역이지만 분명한 것은 과학수사의 발전이 범죄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는 점입니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시간이 걸려도